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가을이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뭐 거의 한 5, 6월 정도 돼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국면 맞고 있고. 50억 갖고 계시면 지금 예적금으로 가실 건가요? 채권으로 가실 건가요? 저는 50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채권 이쪽으로서 주로 하고 채권이나 채권 이런 거. 고르는 비결 세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브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 안정감과 이 신뢰의 아이콘 같은 분이죠. IM투자증권의 이종우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어떠십니까? 뭐 오늘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예, 방송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대신에 주변에 있는 상황은 마음이 불편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참 경제 상황,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 뭐 부동산 예. 상황들이 참 안 좋다. IMF 세대들의 이런 트라우마와는 별도로 사실 올 한 해 너무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경제 위기가 나느냐, 아니면 경제 위기는 안 나는데 경기가 나쁘고 침체되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들이 과거 평범할 때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동안에 뭐 낮은 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갖고 이걸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결과물로 해서 자산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틀린 부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위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기의 가능성이 이게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또 나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두 분은 모두 다 이제 저 언론 쪽에 있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대부분 그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특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이러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뭐 좀 비유를 들기는 그렇지만 이를테면 개로 치면 예. 집을 지키는 개가 짖어야 될 때 못 예. 짖고 도둑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늘 그렇죠. 안 짖어도 되는데 막 자꾸 예. 짖는다 이 말씀. 그렇죠. 예, 흔적만 보면 아무튼 짖어대는 그런 형태라서 일단 그 위기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곧 뭐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위기설은 자꾸 얘기를 해줘야 위기가 안 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위기설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대신에 반대쪽으로 위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위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둔화되는 것보다도 더 둔화돼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작부터 한 방 맞고 시작하네요. 아직 기자 물이 안 빠졌군요. 어쨌든 지금 고금리, 고물가, 강달러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때일수록 결국 판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를 투자와 실물 두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각각 어떤 계절에 해당되느냐. 전에도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실물과 투자를 안 나누고 여쭤봤을 때 11월이라고 하셨어요. 일단 실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늦가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때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정말 이제 썰렁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각 투자 자산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늦가을이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데 실물 경제보다는 한 보 정도 앞서서 들어가니까 만약에 실물 경제가 지금 11월이다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12월 초 요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한 2월 정도를 이제 그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봄이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무튼 봄은 되는데 2월 말 3월 달 정도 되면 봄은 좀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온도가 항상 이렇게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뭐 거의 뭐 한 5, 6월 정도 돼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국면 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 투자 자산들은 각 그 투자 자산들이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 좀 차이가 많이 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동산은 한겨울이 들어가는 중이고 주식은 좀 봄을 기다릴 만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집사람이 또 어제 뭐 저 아파트 뭐 하나 조그만 허다한 거를 정리하고 주식으로 옮겨 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련한 거는 팔 수 있으면 일단 아무튼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최근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나오고 그때 봤기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딱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V자 형태를 멋있게 만들고 막 이런 형태를 가정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최근 그림이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심하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멈춘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옆으로 가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2월 말 3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그 춥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약간 좀 괜찮아지기도 했다가 막 이러는 그 상황이거든요.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낮은 주가가 돼서 정말 뭐 2,000포인트 초반이다. 뭐 이렇게 되면 내년도 한 해 봤을 때 이자 받는 것보다도 조금 수익이 높게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한 2,200포인트 대 이 정도에서 주식을 산다고 그러면 아마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는 이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하시고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에 인기가 급등했던 주식과 같은 어떤 전통적인 투자가 지금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예. 다른 선택지는 없느냐 예. 주식 외에 예. 뭐 대체 상품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대체 투자의 수단 이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주식은 그냥 보면 굉장히 동적이잖아요.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심하고 떨어지는 것도 심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굉장히 동적이라서 이게 굉장히 요란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다른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돈이 움직이고 이런다라고 하더라도 사람 눈에 그렇게 확 띄거나 이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쪽을 보면 이자가 발생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채권 많이 가고 예금 많이 가고 뭐 이런 쪽으로서 이제 많이 그 옮겨가는 그런 그 형태이거든요.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했던 회사채 이런 것들이 금리가 뭐 3%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보면 6%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 뭐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이게 뭐 1년 만에 이 정도나 올라갔으니까 그 돈에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뭐 70조, 80조, 뭐 그 다음에 또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뭐 100몇 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주식 시장으로 돈이 움직였던 게 아주 많이 움직였을 때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돈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100조를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정도의 돈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한데 지금도 보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자들은 이런 때 별로 아쉬운 게 없죠. 그렇죠. 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가 만약에 뭐 한 50억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주식을 50억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한다고 해봐야 한 5억 정도 주식을 투자하고 나머지 가장 큰 투자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센터장님 50억 갖고 계세요? 50억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50억 갖고 계시면 예. 지금 예적금으로 가실 건가요? 채권으로 가실 건가요? 50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채권 이쪽으로서 주로 하고 금융이나 이런 쪽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적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튼 좀 금융의 전문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채권이나 이런 채권 거. 고르는 비결 세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처음 투자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갖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단순하게 수익률이 높은 쪽. 이걸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4%보다는 6%가 좋고 6%보다는 8%가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4% 금리인 건 4%인 금리의 이유가 있는 거고 8%인 건 8%의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라고 하는 거는 4%보다는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회사가 안정적인가 하는 거 이거를 먼저 이제 그 보시면서 일단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투자를 하시면서도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선행되고 신용 해야 됩니다. 등급 어느 정도까지 사보셨어요? 신용등급 제가 많이 갈 때는 트리플 B, BBB 여기까지 사봤는데요. 그 이하는 안 사보셨다. 예, 그 이하는 안 샀고요. 지금 숨은 노하우 하나를 공개해 주신 예, 거예요. 그렇죠. 그 BBB를 샀던 거는 그 회사가 대한항공이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 우리가 아시아나에서 봤던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러면 항공회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폐쇄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회사를 다른 데에다가 인수를 시키거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항공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유틸리티 산업이잖아요. 그거를 뭐 막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 이게 신용등급이 BBB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괜찮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중간중간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금리가 굉장히 급변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 보게 되면 한 5%대 중반 정도 이렇게까지도 거래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쇼크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채권이 주식처럼 굉장히 많은 액수들이 거래가 되고 그렇다면 이 가격이 제대로 갈 텐데 이게 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전도 그렇고요. 이게 뭐 앞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채권 고수의 이 지갑 속이 궁금한데요. 예. 대개 몇 년짜리 기간은 어떤 걸 주로 사세요?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좀 기간을 짧게 짧게. 갖고 있습니다. 짧으면 6개월, 예, 아니면 예. 1년, 뭐, 예, 한 1년 정도. 1년 정도. 그런 정도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과거에는 한 1년 반 내지 이런 정도의 그 만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아무튼 그 금리의 변동성도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 1년 내외 이런 정도에다 지금 맞추고 있는. 1년 이내에 매수 타이밍이 온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그 해가지고 만약에 뭐 보니까 주식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옮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국채도 있고 뭐 지방채, 그다음 뭐 금융채, 그다음에 회사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채권의 종류나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뭐 국채는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고 지방채는 지방자치에서 이제 발행을 한 거고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거고 금융채는 금융기관들 주로 은행이 이제 발행을 한 거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는 정말로 부도 위험 전혀 없는 걸로 하겠다. 그게 이제 옛날에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유행을 했던 형태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두 다를 못 믿으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거 이해는 우리는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굳이 뭐 국채 그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거기에다가만 이렇게 몰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나 이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사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도 쉽게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뭐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내지는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가서 그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그 회사의 주가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회사인데
채권 시장에서는 부도난다 뭐 이렇게 가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괜찮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그냥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게 되면 중앙일보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이제 다 그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위험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외신에 보니까 그 스리랑카였나요? 그 국채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국채를 파는 건데 그런 건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흥국의 그 국채를 이제 사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신흥국이 정말로 디폴트가 나버리는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흥국이 그 디폴트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산다고 하더라도 또 달러로 환율로서 일단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게 금리가 20% 되는데 환율이 22% 절하돼 버리면 마이너스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이제 브라질 국채 이런 것들이 그랬죠. 2000년대 중반 이럴 때에 그 브라질 국채의 수익률이 16%씩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국채가.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도 들어가고 막 했었는데, 이게 원 헤아라가 450원 정도였었는데 그게 계속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310원이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 이자를 받아도 환율로 깨지는 게 더 커져 버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리스크가 있네요. 예. 그 나라 자체가 부도날 수도 있고, 예.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손해 볼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문제되는 나라 건 사지 마라. 어지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아니고는 일단 지금처럼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그럴 때는 그게 큰 좋은 그렇게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최근에 레고랜드가 춘천에 이제 레고랜드를 건설하면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채권단에서 이제 돈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강원도가 처음에 나자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 파장이 커지니까 사실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거의 국채와 비슷한 신용도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지방정부가 대형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레고랜드 그 채권을 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갚아주지 않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이렇게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게 강원도 하나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그게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개발공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그 회사들이 그 인천 뭐 개발공사든지 서울개발공사든지 이런 데가 그런 그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디폴트를 내게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걸쳐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전임 도지사가 뭐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그걸 이제 후임 지사가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쉽게 내뱉었던 것이 의외로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강원도에서도 당황해가지고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 뭐 약간 시기나 이런 걸 조정하자는 얘기다라고 한 발 뺐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주식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서 한번 그렇게 되면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모두 다 올스톱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그 올스톱이 풀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 과거에도 보면 회사채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사한 등급이나 이런 데 있는 회사들의 회사채가 거의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올스톱이 돼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튼 쉽게 결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